모두들 그가 못생기고 외로운 바보라고 생각했지만 알고 보니 그는 세상을 파괴하려는 위험한 괴물들과 싸우는데 가장 강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세상을 러는 모든 것이 잘 풀리고 있던 현대 뉴욕에서 불행한 루저로 살았습니다. 하지만 3년 전 지구와 다른 세계 사이의 차원문이 열리면서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열렸습니다. 그것은 지구의 주민들이 이 못생긴 괴물들 옆에서 살도록 강요했습니다. 어느 날 그는 그의 사랑하는 여동생 미켈라에게 편지를 써서 자신이 잘 있다고, 그는 잘 나가고 몇 년 전 패배자였던 자신과 비교해 얼마나 변했는지 자랑스럽게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이상한 생명체가 강력한 힘을 가진 선물을 받을 사람을 선택하도록 강요했을 때 자신을 위해 희생한 피해자에게 괴로워합니다. 그 선물은 한 사람이 시력을 잃는 대가를 치러야만 얻을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그를 위해 시력을 희생했습니다. 그녀는 그를 위해 자신의 시력을 포기했습니다. 이제 신의 전능한 눈을 가진 그는 숨겨진 진실을 볼 수 있게 되었지만 끔찍한 대가를 치렀습니다. 시간을 보내기 위해 그는 늘 무료 커피를 마시러 동네 식당에 들렀고 어느 날 요즘 그는 자신이 기자라고 주장하며 웨이트리스에게 작업을 걸었다. 그가 자신의 비참한 삶에 대해 더 말할 틈도 없이 배가 몹시 고파 울렸고 그래서 여자는 나중에 설거지를 한다면 그에게 무료 버거를 제공했다. 하지만 그가 버거를 맛볼 새도 없이 초음 속 원숭이가 갑자기 그의 테이블로 다가와 카메라를 찢어버리고 도망쳤다. 그는 그녀를 쫓지만 손 대신 총을 든 이상한 남자가 은행을 털면서 일으킨 폭발에 의해 길 건너편으로 날아갔다. 먼지가 가라앉자 그는 흰 머리에 잡으라는 남자에게 붙잡혀 이야기를 나누게 된다. 그리고 마치 서로 아는 사이처럼 그를 대했다. 러는 놀라 그 남자가 자신에게 호감이 있는 건 아닌지 의아해했지만 곧 자신을 존이라는 남자로 착각했다는 걸 깨달았다. 러가 그 남자를 바로잡으려는 순간 그는 자신이 비밀, 초능력자 조직의 일원이며 도시의 균형을 회복하려 한다고 밝혔다. 러는 입을 다물고 그 남자를 따라 본부로 가서 그의 마법 같은 눈에 대해 더 알아보기로 했다. 그의 마법 같은 눈에 대해 더 알아보기로 했다. 도착하자 자브는 그를 클로스라는 이상하게 생긴 남자에게 소개했다. 그를 조니 M으로 오인했던 또 다른 조직원이 그가 아니라고 말해줍니다. 조니가 최근에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러는 사실이라고 인정하고 그들의 비밀 조직에 대해 단지 궁금해서 자브를 바로잡지 않고 그들을 찾아갔다고 설명합니다. 자브는 이 말을 듣고 그에게 소리를 지르며 거짓말쟁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그들이 계속 다투기 전에 TV가 켜지고 충격적인 뉴스를 접하게 됩니다. 갑자기 아무 데서나 결핍의 왕이라고 불리는 남자가 화면에 나타납니다. 그는 심심해서 자신의 절반을 찾는 악마를 풀어놓았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전 사건에 원숭이가 나타나자 그 남자는 그에게 도둑을 두 부분으로 나눈 문을 찾아서 가능한 한 빨리 파괴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몇 분마다 악마의 조각들을 가까이 가져오는 여자가 나타난다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만약 그렇게 된다면 모두 사형에 처해질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이때 클로즈는 근처에서 문이 열리는 것을 감지하고 모두의 놀라움에 그녀는 레어 바로 옆에 나타나고 자브는 즉시 러가 펜트를 위해 일한다고 비난합니다. 펜트를 위해 일한다고. 하지만 체이는 그 문이 자신이 아니라 원숭이로부터 온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녀는 원숭이를 쫓아가는 동안 클로즈는 러에게 자신의 눈으로 공격을 목격했는지 묻습니다. 그는 사실이라고 확인하고 6개월 전 자신의 삶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고통스럽게 묘사합니다. 전에 그는 가족과 함께 자유의 여신상에 왔는데 갑자기 이상한 생명체가 나타나 그들 중 누가 강력한 능력을 가질지 선택하라고 강요했습니다. 시력이 없는 능력 말이죠. 러는 공포에 휩싸여 말을 할 수 없었다고 인정하지만 그의 여동생 미셸은 주저없이 자신의 시력을 대가로 그가 힘을 갖도록 했습니다. 위니는 그가 여동생의 시력을 빼앗았다며 그를 나무라고 그 순간 얼마나 무력했는지 꼼짝도 할 수 없었는지 설명합니다. 클로즈는 그를 위로하고 그의 불행에 대한 해결책을 찾으려는 그의 용기를 높이 평가한다. 그의 불행, 그의 마법 눈의 가치를 인정하며 그는 그를 림버에 합류하도록 초대하고 그의 목표 달성을 돕겠다고 약속한다. 그가 목표를 달성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 그때 경찰이 와서 그들을 사건의 범인으로 오인하고 총격을 가하지만
클로즈는 능숙하게 이를 극복하고 그가 피비린내 나는 전투의 기술이라고 부르는 특별한 기술들을 선보인다. 그는 이를 피투성이 전투의 예술이라 부르는데 자프와 런은 오토바이를 타고 원숭이를 계속 찾아다니는데 그때 그들은 체인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원숭이의 위치를 알게 된 그는 다음 입구가 곧 열릴 거라는 경고를 듣습니다. 말이 끝나기 무섭게 원숭이가 그들 옆을 지나치고 문이 나타나기 시작하며 그 앞을 가로막는 모든 것을 베어버립니다. 폐허가 된 자신의 식당을 보고 공포에 질린 런은 식당 주인과 여관, 주인 비비안의 재건을 돕겠다고 맹세합니다. 갑자기 악마의 나머지 절반이 나타나 그들을 공격합니다. 자프는 럴을 구하고 악마와 싸우면서 원숭이를 되찾는 데 집중하라고 명령합니다. 악마는 자신의 능력을 사용하여 그를 문으로부터 일시적으로 차단합니다. 자프는 공격을 시작하고 자신의 피비린내 나는 전투 기술로 악마를 잡으려 합니다. 레어는 여러 번의 시도 끝에 마침내 원숭이를 잡고 잔해 아래에 묶어둡니다. 그런 다음 그는 마법의 눈을 사용하여 문이 근원이 원숭이가 아니라 거기에 붙어있는 벌이라는 것을 알아채고 주저없이 벌을 죽입니다. 그러자 문이 사라집니다. 그런 다음 클로즈는 스티븐이라는 남자와 러의 잠재력에 대해 논의하는데 스티븐은 러가 그렇게 막강한 힘을 가진 러 같은 소년을 정말 받아들이고 싶어 합니다. 클로즈는 그의 결정을 멈추고 그들과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한다고 말합니다. 그와 그들의 팀이 함께라면 말이죠. 한편 러는 완전히 파괴된 자신의 단골 장소를 찾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커피를 주문하며 여관 주인 비비안에게 나중에 설거지는 자기가 하겠다고 말합니다. 설거지는 나중에 하겠다고요? 며칠 후 그가 도서관에 들어서자 제비 클로즈를 향해 맹렬한 속도로 달려들어 발차기를 시도하지만 클로즈는 쉽게 공격을 막아냅니다. 그를 바닥에 내던진다. 그의 얼굴이 마치 진열대에서 떨어진 다진 고기처럼 바닥에 부딪힌다. 클로즈는 차분하게 러를 맞이하며 잡이 모든 기회를 이용해서 그에게 도전하지만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그를 이기지 못했다고 설명한다. 이 말을 들은 잡은 당황하여 난리를 피우지만 이번에는 친히 그의 얼굴을 밀착시켜 그를 잠재운다. 그날 후에 런은 피자 배달부로 일하러 가고 다른 배달을 가는 길에 바닥에 쓰러지는 소녀를 본다. 그는 그녀에게 달려가 일으켜 세워주며 울음을 그치게 하려고 얼음을 건넨다. 불쌍한 소녀는 편안해 보이기보다는 더욱 혼란스러워 보이는데 마치 어른스러운 아이에게 위로받는 것 같다. 미셸은 그녀를 떠올리고 떠나기 전 강한 감정을 느끼기 시작했다. 그는 배달 장소에 도착하여 주문을 마치려던 찰나 갑자기 제비 문 앞에 나타나 피자를 가져갔다. 속수무책인 남자는 제비 결코 돈을 지불하지 않을 것을 알면서 피자를 돌려달라고 애원하며 이 자가저질은 여러 차례의 폭행과 강도 사건을 떠올린다. 미치광이 돌아온 그는 어디든 나타나는 잡에게 피자를 훔쳐갔다고 불평하고 잡해온 그가 외톨이라고 놀리듯 말합니다. 레오는 그 말을 무시하고 자신의 능력이 킬로스와 비슷한지 묻고 잡해온 비슷하지만 스타일은 완전히 다르다고 인정합니다. 대화 중에 레오는 근처에 있는 깨끗한 트럭을 발견하고 마법의 눈 덕분에 이것이 보통 차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채고 세스앞에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염라고 말하는데 어떤 괴물종이 여기로 시체를 밀반입한다는 거야. 트럭에 탄 승객 중 한 명이 자신이 감시당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채자 자신의 스쿠터를 타고 재빨리 도망치며 잿백의 하인에게 알리라고 지시하는데 지원을 오토바이를 타고 가는 동안 트럭에서 나온 생명체가 그들을 쫓아오며 공격을 시작하는데 그들은 굴러 넘어지고 그 생명체는 러를 비난하는데 오직 자신만이 그것을 볼 수 있는 독특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시브라바라는 사람에게 블루투스를 통해 예에저우비아 러가 그들의 환영을 통과할 수 있다고 알립니다. 그러자 그 생명체는 러를 잡아서 구석 뒤로 공중으로 들어 올리라는 명령을 받지만 그를 데리고 떠나기 전에 제비러에게 자신의 피로 표식을 남깁니다. 체인이 도착했을 때 러는 이미 의식을 잃었지만 그녀는 이미 제브로부터 휴대전화로 메시지를 받았고 공격자를 추격하려 합니다. 그 후에 자피레온에게 남긴 핏자국. 한편 레오는 끔찍한 장소의 트럭 안에 있으며 그곳에서 괴물이 그에게 어떻게 마법을 부리는지 묻지만
그는 대답을 거부하고 대신 사람들에 대해 묻습니다. 플라스틱 봉투에 갇힌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 말입니다. 괴물은 모두 살아있고 신선한 제품이 되도록 꽉 봉해져 있다고 설명합니다. 제품이라고 합니다. 그는 이 말을 듣고 역겨워하며 수세기 전의 식인이 금지되었다고 소리칩니다. 하지만 그때 시브라바로 밝혀지는 또 다른 괴물이 나타납니다. 그의 이름을 가로챕니다. 자신의 좌절에 좌절한 그는 자신이 유일하게 그들의 환상을 꿰뚫어 보고 자신이 신의 눈을 가졌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알아챘습니다. 한편 림버 본부에서 의사는 크로스와 스테먼에게 전화로 자프의 혈흔이 설명할 수 없이 사라지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스테먼은 자프가 자신의 피를 러와 연결하여 그에게 닿는가는 실을 만들고 그것을 태울 계획이라고 재빨리 추론합니다. 트럭이 멈추면 러는 그들이 러를 찾도록 내버려 둘 것이다. 트럭 안에서 러는 시브라바의 소나기에서 벗어나려고 애쓰는데 그 때문에 눈을 뜨고 그들을 확인해야만 하고 곧 눈이 뽑힐 거라는 경고를 받는다. 그들이 떠난 후 러는 필사적으로 탈출구를 찾으려 하지만 결과는 없었다. 그래서 그는 포기하고 원숭이 친구와 이야기하던 중 갑자기 아이디어가 떠오른다. 그는 사냥꾼들의 인식을 조종하는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여 그들이 원숭이의 소리를 빠르게 듣도록 만든다. 이를 본 두 번째 생명체의 야하비오가 그를 움켜쥐고 질식시키려 하지만 러는 다시 한번 자신의 능력을 사용하여 모두에게 공포스러운 환영을 보여줍니다. 환영을 견디지 못한 운전자는 차량을 통제하지 못하고 트럭이 전복되었습니다. 이때 잽은 교란을 감지하고 붉은 실을 밝히며 그를 따라오는 클라우스와 스테판이 있는 트럭으로 사슬을 향하게 합니다. 그들은 빠르게 사고 현장에 도착했고 스테판은 한 생명체를 손쉽게 물리쳤지만 클라우스는 생명체 중 하나를 그들은 빠르게 사고 현장에 도착했고 스테판은 한 생명체를 손쉽게 물리쳤지만 클라우스는 무시무시한 전투 실력으로 야하비오와 시브라바를 제압하는 동안 다른 생명체들은 그들의 악행은 그렇게 끝났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잔혹한 음모의 종말이었습니다. 후에 러는 병원 침대에 붕대로 감싸인 채 누워 있었는데 스테판이 모두를 특히 실종된 11명을 구출하고 이전까지 알려지지 않았던 환영 기술을 발견한 러를 축하했습니다. 그리고는 클라우스가 러의 경호원으로 잡을 임명했냐고 농담으로 물었고 클라우스는 잡이 거절했음을 인정했습니다. 그저 시도해 보았을 뿐 잡이 거절했다고 시인했습니다. 클라우스가 인간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해서 저지른 실수를 비웃으며 러는 잠의 끊임없는 존재에 대해 생각하고 마침내 그의 진실을 이해하게 된다. 그는 잠이 자신을 위해 해준 모든 것에 감사하며 곧 분노에 휩싸여 끊임없는 공격과 훔쳐간 피자 때문에 잠을 저주한다. 며칠 후 러는 건강을 회복하고 병원 주변을 돌아다니며 사진을 찍다가 어느 순간 그 지역을 살펴보다가 묘지를 발견하고 압도적인 어둠에 휩싸인다. 그녀는 그의 이름을 부르며 자신을 화이트라고 소개하며 그를 놀라게 하고 그 후 그는 자신이 유령이라고 거리낌 없이 밝힙니다. 러는 그녀의 사진을 찍고 장난스럽게 그녀가 분명히 보인다고 말하고 그녀는 웃지만 다시 그가 유령이라고 주장하고 그 후 그는 그에게 장난스럽게 달려듭니다. 놀란 그는 자신의 아파트에서 깨어나지만 자신의 방과 건물의 절반이 사라지고 거대한 괴물이 밖에 도사리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집주인이 와서 그가 쫓겨나고 있다는 것을 신나게 알려줍니다. 괴물이 나타난 덕분에 그 지역은 이제 고급 호텔과 관광 명소가 되었으니까요. 괴물이 나타나서 말이죠. 잘 곳이 없어서 레드버의 사무실에 가서 잠을 청합니다. 다음 날 스티브는 그의 상황을 알아채고 길버트에게 러의 연금을 올려야 하는지 자유롭게 묻습니다. 동시에 러가 아직 많은 일을 해야 하고 돈을 보내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인정합니다. 집에 쓸 돈 말이죠. 솔직히 러가 혼자서 어떻게 살아남는지 인상적이지만 그가 정말 싫어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길버트는 동의하며 자신이 이전에도 그런 아이디어를 제안했지만 러는 단순히 거절하고 표준 지불 방식을 고집했다고 밝힙니다. 그는 아마도 그 계획에 완전히 찬성할 겁니다. 돈 받는 걸 좋아하니까요. 자브가 러의 머리에 앉아 그의 마지막 시합에 대해 불평하며 그를 인테롬페. 상대는 사람처럼 보였지만 머리가 잘린 후에도 계속 싸웠다고 합니다. 머리가 잘린 후에도
스티브는 그 사건이 카모 단위로 알려진 위험한 약물과 관련이 있을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잠시 동안 신체 상태를 변화시키고 자브와 체인에게 심어주는 엔젤 스케일. 자브와 체인, 이 사건을 조사하기 위해 그들이 논의를 계속하는 동안 초음속으로 움직이는 원숭이는 호기심 어린 눈으로 러를 쳐다보다가 재빨리 시선을 아래로 돌리고 자브는 공포에 질려 러가 숨을 쉬지 않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격렬하게 흔들며 깨우려고 애쓴다. 러를 눕히고 팀의 최선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엔젤 스케일의 흔적을 찾지 못해 미스터리는 현재로서는 미궁 속에 남게 된다. 한편 클로스는 카카라는 여자를 만나 함께 그의 차가 있는 웅장한 저택으로 간다. 저택으로 가는 길에 이상한 분위기를 감지하고 그녀는 그들이 향하는 곳보다 더 위험한 곳은 없다고 말한다. 저택에 도착하자 코르사코프는 뛰어난 실력의 거장 올첸코를 알아보고 그의 안전을 걱정한다. 하지만 그 남자는 그의 경고를 가볍게 여기며 자신이 위험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고 확신한다. 뛰어난 실력의 거장 올첸코를 보고 그의 안전을 염려한다. 하지만 그는 경고를 무시하고 자신이 위험을 완전히 인식하고 있다고 말한다. 그들과 함께 이상한 빌라에 들어가자 돈 이루케가 그들을 맞이한다. 알터 세계에서 매우 유명하고 중요한 인물인 그는 즉시 프로스피어라는 상자 모양의 게임판을 가져온다. 체스보다 훨씬 복잡하다. 클로스는 그를 멈추고 하루에 프로스피어 게임을 2번 할 계획인지 묻지만 돈 이루케는 그러고 싶다고 확인한다. 대단한 일도 아니잖아. 그래서 클로스는 그에게 코르사코프가 인류 최고의 지성 중 한 명이며 상대하기가 이 불쌍한 남자가 정신건강을 잃는다면 불가피한 손실이죠. 하지만 코르사코프는 그 결과를 이해하고 게임에서 무너지지는 않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타락하지 않을 거라고요. 게임을 시작하기 위해 방에 들어가자 클로스는 매트를 노리지 말라고 조언합니다. CEO는 그 조언에 놀랍니다. 시합 전에 그는 용감하게 도니루케에게 자국의 핵무기 접근을 인정해달라고 요청합니다. 핵무기 접근을 말이죠. CEO는 코르사코프가 게임에서 9시간을 버틸 수 있다면 그렇게 하겠다고 동의합니다. 하지만 그는 용감하게 10시간은 버틸 수 있다고 선언합니다. CEO는 카카가 자신에게 화나게 만듭니다. 그는 또한 이 소식이 언론에 전해지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돈 이루케에게 클로스와 카카를 없애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는 동의하지만 클로스가 자신을 배신한 사람이 아니라고 말하기 전에 페베는 목숨을 앗아간다는 경고를 합니다. 한편 클로스는 카카에게 자신의 한때 돈 이루케와 대결했고 간신히 시간 끝까지 버텼다고 말합니다. 그때까지 버텼다고 말합니다. 그는 그녀에게 게임의 복잡성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계속 증가하고 있고 이 남자가 그것을 견딜 가능성이 없다고 말합니다. 게임이 시작되고 놀랍게도 코르사코프는 예상보다 잘 해냅니다. 그리고 게임이 막바지에 이르렀을 때 그는 카운터에 2분만 남겨두고 쓰러집니다. 패배를 알게 된 돈 이루케는 자살하려 하지만 클로스가 개입하여 자신의 게임 후에 형을 집행하라고 요청합니다. 돈 이루케는 동의하고 판돈을 올리며 위 9시간이라는 혹독한 게임을 시작합니다. 돈 이루케는 동의하고 판돈을 올려 힘든 9시간 게임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기회를 이용하여 정보원과 거래 경로에 대한 정보를 요구하는데 보상으로 엔젤스 스톤을 제시합니다. 그가 이긴다면 말이죠. 이 말을 들은 카카는 갑자기 공포에 질려 돈 이루케가 2번의 게임 모드에서 클로스의 코르사코프를 구하려는 열망을 이용해 게임을 자신의 이익으로 끌고 갔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게임이 진행됨에 따라 돈 이루케는 클로스를 자극하며 그토록 중요한 정보를 얻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걸고 있는 이유를 묻고 코르사코프가 자신의 죽음을 요청했다는 사실을 밝힙니다. 그는 흔들리지 않고 인간의 타고난 약점이 종종 자기 자신을 존중하지 않고 행동하게 만든다고 설명하지만 어떤 실패나 배신도 그의 원칙을 바꾸지는 못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게임은 계속되고 엄청난 압박에도 불구하고 클로스는 성공적으로 99시간 도전을 견뎌내 승리합니다. 약속대로 돈 이루케는 엔젤 스케일과 코르사코프의 석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카카는 즉시 리브레지에 인터뷰를 보내고 그들은 이를 통해 마약 유통망을 효과적으로 분쇄하는 급습 작전들. 며칠 후 런은 화이트와 시간을 보내며 자신이 찍은 사진들을 모두 보여주고 화이트는 매료된 듯 경청하며 3년 동안 병원을 벗어나지 못했다고 고백한다.
그리고 두 사람은 특별한 삶 속에서 조용하지만 의미 있는 유대감을 나눈다. 그리고 두 사람은 그들의 특별한 삶 속에서 조용하지만 의미 있는 유대감을 나눈다. 다음 날, 기차 안에서 런은 여러 유형의 사람들과 매일 만나는 괴물들에 대해 깊이 생각에 잠긴다. 그는 어떤 사람들은 빛나는 빛을 내뿜는 것 같고 그들의 존재만으로도 주변을 밝게 하는 것 같다고 관찰한다. 그들을 둘러싼 세상을 비춥니다. 블랙이라는 남자가 그를 가로막고 도시에 대한 놀라운 통계를 제시하며 주민의 50%가 괴물이고 20%는 알 수 없는 출신이며 26%가 사람이라고 설명합니다. 이 말을 듣고 호기심과 약간의 놀라움에 휩싸여 그는 주저하며 나머지 5%에 대해 묻고 블랙은 어두운 목소리로 그 집단은 맨눈으로 볼 수 없고 극도로 위험하다고 대답합니다. 그를 다시 걱정하게 만든 것은 무엇일까요? 나중에 리브레이 호텔 회원들은 즐겁고 어수선한 파티를 열었지만 런은 불행한 패배자처럼 혼자 앉아서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며 누군가 자기에게 자비의 케이크라도 가져다 주기를 바라는 것처럼 보였다. 자비의 케이크. 몇몇 사람들은 옆에 있는 패트릭이라는 뚱뚱한 남자 주위에 모여서 마치 늙은 이모처럼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늙은 이모처럼. 그 남자는 여전히 자랑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모든 사람들이 자신에게 말을 걸고 있다는 것을 알아챘다. 러를 제외하고는. 러는 길을 잃은 강아지처럼 거기에 앉아 있었다. 패트릭은 그런 이유로 짜증이 나서 레를 개미처럼 툭 쳤고 그 때문에 러우는 드디어 말을 해요. 클로스는 그에게 무슨 일인지 묻고 그는 최근에 이상한 인물을 보았고 그 인물에게서 밝은 빛이 나왔다고 말합니다. 한편 그가 계속 이야기하자 모두가 그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 모여들고 방 안이 깊은 침묵에 잠기자 그는 수치심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모두가 다급하게 그가 본 것을 확인해 달라고 요청하며 심지어 비교를 위해 붉은 물건을 꺼내자 파티의 즐거운 분위기는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비교를 위해 그의 사회성은 너무 뛰어나서 벽조차도 그와 이야기하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자프는 그가 본 것이 보통 생물이 아니며 아마도 흡혈귀일 수 있다고 알려주는데 런은 거의 신뢰할 뻔했습니다. 클로스는 더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즉시 전문가에게 연락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수수께끼의 흡혈귀에 대한 이야기는 그룹에 이전 열기를 시킵니다. 그리고 그들은 만약 흡혈귀를 만난다면 싸우는 전략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스테판은 전문가가 곧 올 것이라고 확신시키며 그들이 편안하게 쉴 수 있다고 말합니다. 흥미롭게도 런은 잡에게 그 소위 전문가에 대해 묻고 그 전문가가 다름 아닌 블리츠티, 에브럼스, 럭키 에브럼스로도 알려진 이라는 설명을 할 때 그조차도 짜증이 난 것처럼 보인다. 블리츠는 흡혈귀 전문가이자 클로스의 전 멘토로 여겨지며 그의 행운, 아니 그를 둘러싼 혼란은 전설적이라고 덧붙인다. 곧 런은 스스로 그걸 경험하게 되는데 블리츠가 극적으로 등장하면서 즉각적인 혼란을 야기한다. 혼돈이 바로 시작된다. 그러자 그는 온 힘을 다해 잽을 부르짖었고 그것은 다시 거리에 혼란을 야기했습니다. 게오리에. 잽과 런은 슈퍼마켓을 나서다 그 소리를 듣고 거기서 마비된 채 서 있었습니다. 그러고는 계속해서 잽을 모욕하고 공격하며 우연히 트럭이 근처에서 충돌하게 만들었습니다. 유리 조각들이 잽을 향해 날아와 이마를 쳤고 금속 파편은 러의 머리를 쳐서 그를 쓰러뜨렸습니다. 블리츠가 그들에게 다가와 조금 이야기하려 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나중에 리브레오피스에서 길버트는 무심하게 그들이 이미 그의 도착을 예측했다고 말하고 이 말을 들은 블리츠는 놀라는데 자신이 아무에게도 계획을 알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길버트는 공항의 이전 혼란이 그의 매혹적이고 혼란스러운 성격의 명확한 징후였다고 설명한다. 그의 매력적이고 혼란스러운 성격의 분명한 징후였다고 설명한다. 자프는 미소를 지으며 런에게 블리츠의 생각을 완전히 이해하는지 그리고 왜 그 소년이 그의 도착에 대해 듣고 이상하게 반응했는지 묻고 런은 아픈 머리를 비비며 말한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확인합니다. 블리츠는 잘린 손으로 종이 조각을 들고 극적으로 보여주며 설명합니다. 그녀와 장로 13 엄청난 힘을 가진 영원한 존재들의 관계에 대해서요. 그 존재들은요. 놀라운 재생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사실상 파괴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과의 비극적인 대결에 대해 이야기하는데 그로 인해 수많은 희생자가 발생했습니다.
블리츠는 그 서류에 그들의 실명이 적혀 있을지도 모른다고 추측하며 런에게 자신의 특별한 눈으로 읽어달라고 부탁한다. 런이 복잡한 텍스트를 해독하려 하자 그는 타오르는 불꽃과 번개처럼 섬광이 번쩍이는 환영에 압도되어 잠시 멈춘다. 조사를 계속하기로 결심한 블리츠, 클라우스, 잽, 런은 영원한 무관심, 불길하고 어두운 장소로 향한다. 그들은 지옥살렘 S로드의 열린 심장 위에 위치한 중앙역에 멈춘다. 지옥살렘 S로드? 블리츠는 런에게 눈을 조심해서 사용하라고 지시한 후 위험의 첫 징후가 보이거나 아니면 최후의 순간에 눈을 감으라고 경고합니다. 런이 시면을 들여다볼 때 긴장감으로 인해 그의 눈이 고통으로 터져 상처를 입습니다. 런이 시면을 들여다보자 긴장감으로 눈이 고통으로 터져 상처를 입습니다. 고통에도 불구하고 블리츠는 그가 공허 속에서 숨겨진 13명의 존재 이상을 보았다고 말합니다. 공허 속에서 한편 길버트는 클라우스에게 연락하여 FBI가 장로 혈족과의 싸움에 도움을 요청했다고 알립니다. 카카와 스티브는 장로 혈족과의 싸움에 도움을 요청했고 카카와 스티브는 서둘러 현장으로 향합니다. 역에 폭풍 같은 격돌 속에서 뱀파이어 골리를 만들어내는 것에 맞서다. 그들의 기술과 정확성으로 그들은 쉽게 골리를 죽인다. 셰임은 전체 싸움을 기록하고 클라우스에게 전송하며 그는 그들에게 달려온다. 계속되는 싸움의 기록을 보는 것은 그를 깊은 분노로 채우고 마치 누군가가 자신이 싫어하는 프로그램의 재방송을 12번이나 연속으로 강제로 보게 된 것처럼 같았다. 스티븐이 시간이 지나면 승리가 올 것이라고 확신시켜주지만 그는 차라리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합니다. 지나가는 기차의 움직임과 동시에 그는 기차에서 뛰어내리고 강력한 기술을 사용하여 뱀파이어 투니오를 물리칩니다. 그런 다음 월시라는 또 다른 뱀파이어와 맞서 싸우며 러에게 자신의 시력 덕분에 뱀파이어의 약점을 볼 수 있을 거라고 말합니다. 전투 후 그는 화이트를 만나러 가고 그들의 독특한 생존 방식에 대해 생각하며 자신과 다른 사람들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궁금해제합니다. 하지만 도서관 회원들의 오라가 불타오르는 것을 보고 그는 굴하지 않는 그의 결의 속에서 그는 가장 절망적인 상황에서조차 항상 희망이 있음을 깨닫습니다. 가장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말입니다. 그의 생각은 블랙과 나눈 이전 대화로 돌아갑니다. 블랙은 그에게 남은 5%의 인구를 볼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남은 5%의 인구를 볼 수 있냐고 말이죠. 더 깊은 진실에 대한 블랙의 수수께끼 같은 암시와 러가 이미 자신의 정체를 알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그의 제안은 러로 하여금 그 의미에 대해 생각하게 만듭니다. 그 의미를 계속해서 생각하게 만듭니다. 나중에 러는 화이트의 병실을 방문하지만 텅 비어 있음을 알게 됩니다. 불안하고 놀란 그는 그녀를 찾지만 결국에는 묘지에서 그녀를 발견합니다. 그는 그녀에게 모두가 걱정하고 있다고 설명하며 병원으로 돌아올 것을 설득하지만 그녀는 단호하게 거절한다. 그녀의 결심은 변함없었다. 동시에 블랙은 스밴드에게 연락하여 수수께끼 같은 그리고 악한 절망의 왕인 그의 친구를 소개한다. 다음날 아침 화이트는 책을 읽으며 걱정하는 모습이 역력하고 이는 러를 혼란스럽게 만들며 어쩌면 자신의 잘못인가 하는 의문을 품게 한다. 그는 이전의 상호작용을 되짚어보며 무슨 말을 했거나 무엇을 잘못했는지 알아내려고 애썼고 그가 말할수록 그녀는 더욱 기분이 나빠 보였다. 이미 너무 많이 실패했는데 숨 쉬는 것에 사과하는 것 같아요. 너무 많이. 노력했지만 아무것도 찾지 못하자 그는 점점 더 불안해졌습니다. 불안감이 커지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잽을 떠나면서도 그는 여전히 우울했고 잽은 그의 걱정스러운 태도를 눈치채고는 뭔가 먹자고 그를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러는 다가오는 팀 회의에 늦을 위험을 감수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나머지 팀원들과의 회의에 잽이 스쿠터를 세우지 않자 둘 사이에 작은 다툼이 일어납니다. 잽은 음식을 시간보다 우선시하지만 러는 일정을 지키려고 합니다. 계획대로 말이죠. 러는 눈으로 잽을 제압하려 하고 가야 할 방향으로 돌리려 하자 잽은 러에게 화를 냅니다. 두 사람의 격렬한 논쟁은 거대한 기계가 괴물처럼 거리에서 나타나 근처 대형 트럭을 파괴하고 그들 쪽으로 향하면서 갑자기 중단됩니다. 두 사람은 간신히 초기 혼란을 피하고 기계가 접근하자 재빨리 도망치려 합니다. 그러자 기계가
근처 트럭을 폭발시키고 파편들이 사방으로 날아다니며 행인들은 공황 상태에 빠져 도망칩니다. 러는 마지막 생명줄처럼 스쿠터를 붙잡고 있는 반면 잽은 혼란스러운 거리에서 길 찾느라 애씁니다. 러가 저렇게 무능하지 않았다면 이 악몽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더 컸을 겁니다. 결국 그는 제어력을 잃고 넘어져 트럭 잔해 옆에 갇히게 됩니다. 자네, 그 끔찍한 싸움은 곧바로 알리갈 외에는 아무도 주목하지 못하게 합니다. 강력하고 기이한 악당인 그녀는 자신의 괴물 같은 차에서 내려옵니다. 잔혹한 미소를 지으며. 한편 클라우스와 블리츠는 닥터 허머라는 백발의 남자를 찾아갑니다. 그는 놀라움과 따스함이 뒤섞인 표정으로 그들을 맞이하며 그들의 마지막 만남 이후 많은 시간이 흘렀다는 것을 알아챕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다는 것을 즐거운 만남은 블리츠가 닥터 허머에게 알리갈의 귀환을 알리면서 곧 끝나고 처음에는 이 발견이 닥터 허머에게 아무런 반응을 불러일으키지 않습니다. 그는 기억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닥터 허머의 몸을 공유하는 또 다른 존재인 델드로가 나타나 더 많은 정보를 요구하면서 상황이 바뀝니다. 그리고 더 많은 정보를 요구합니다. 블리츠는 알리갈이 아마도 다시 그들을 잡으려 할 것이며 이미 계획을 실행하기 시작했다고 설명하며 이야기를 전개합니다. 그리고 이미 계획을 실행하기 시작했다고 설명합니다. 알리갈은 거리에서 기쁨에 겨워 런을 꽉 껴안고 마치 아이처럼 손을 흔듭니다. 걱정하는 마카롱. 그러고는 그는 열정적으로 이상적인 파트너에 대한 엉망진창인 자신의 비전을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그녀가 델드로와 닥을 연결시켜 이상적인 남자친구를 만들었는지 이야기합니다. 그는 델드로의 볼도의 외모에 얼마나 불만이었고 그를 더 매력적으로 만들기 위해 얼마나 열심히 노력했는지 엄청난 기쁨으로 설명합니다. 그 여자애는 실력 없는 성형외과 의사처럼 사람 얼굴을 바꾸면 교제에 문제가 있습니다. 마치 못하는 성형외과 의사처럼 말이죠. 완전히 겁에 질린 런은 그가 자신을 이용할 의도가 있는지 불안하게 추측합니다. 속죄양으로 삼거나 그의 독특한 능력을 이용할까. 하지만 알리가르는 그의 추측을 재빨리 일축하며 자신에게는 어떤 도움도 필요 없다고 주장한다. 자신의 힘으로 두구와 델드로를 되찾았기 때문이다. 혼란이 커지는 가운데 클로스가 독과 브로디를 태운 타우를 타고 그곳에 도착하여 알리가르를 본다. 독은 그에게 행했던 이상하고도 끔찍한 실험들을 떠올리기 시작한다. 그녀가 그에게 했던 실험들을. 그의 분노는 정점에 달하고 그는 괴물 같은 차를 향해 뛰어들며 브로디를 불러들인다. 보호막으로 그를 감싸세요. 분노에 찬 그는 차를 치려 하지만 너무 단단해서 헛수고임을 깨닫습니다. 저 바보 좀 봐. 트럭을 치다니 마치 자기가 힘들 것처럼. 잠시 진행을 멈추게는 했지만 걔는 너무나도 강하게 거부당해서 슈퍼히어로라도 꼼짝 못할 정도입니다. 구경에 즐거워하는 알리갈은 러에게 집중하며 자신의 삶이 엉망이 된 지금 그의 연애사에 대해 조급한 질문을 퍼붓습니다. 그는 여자친구가 있거나 심지어 호감을 느끼는 사람이 있는지 묻고 그의 대답이 불확실하거나 어색하게 길어지면 그를 완벽한 지루한 사람이자 무관심한 사람으로 여깁니다. 갑자기 그녀의 트럭이 시동되고 알리갈은 걔와 델드로를 쫓으며 그의 어두운 사랑을 되찾겠다는 새로운 결의를 다집니다. 혼란 속에서 손익은 러의 통신 장치를 움직여 스티븐이 조정된 계획을 전달할 수 있게 합니다. 처음 충격은 잊은 채 러는 스티븐슨의 지시사항, 즉 트럭을 장악하여 특정 방향으로 운전해야 한다는 말을 귀에 깊게 듣습니다. 정해진 장소에 모든 용기를 내어 거대한 차량을 조작하며 능숙하게 장애물을 헤쳐나갑니다. 만남의 장소에 다다르자 카카는 트럭을 지키는 괴물들을 제거하고 스티븐은 얼음 능력으로 바퀴를 얼려 멈춥니다. 더 이상의 속도 증가를 막자 차는 갑자기 멈춰서며 클라우스에게 기회를 줍니다. 확실한 정확성으로 그는 그 기회를 이용해 트럭을 공중으로 던져 올립니다. 결정적인 타격의 기회를 알아챈 걔와 델드로는 마지막 공격을 준비한다. 공격을? 걔는 재빨리 자신들의 합쳐진 힘을 평가하고 트럭을 완전히 파괴할 만큼 강하지 않다는 것을 알아챈다. 그들은 트럭을 완전히 파괴할 만큼 강하지 않을 것이다. 걔는 델드로에게 모든 힘을 한 번에 강력한 타격에 집중해 달라고 부탁한다. 강력한 일격에. 걔가 공격하고 다음 공격을 준비한다.
처음에는 주저하며 계획에 위험이 될까 걱정했던 델드로는 마침내 동의합니다. 둘 다 특이한 공격을 가해 괴물 같은 기계를 장관 같은 폭발과 함께 파괴합니다. 하늘은 파괴된 트럭의 파편들로 가득 차고 잔해와 함께 떨어져 그 지역에 광범위한 피해를 입힙니다. 잔해가 떨어지는 동안 런은 파괴 후 가운데에 갇혀 땅으로 떨어집니다. 충돌 직전에 와프피르의 덮개 체인이 서둘러 둘 다를 자팟으로 만든 임시 그물에 피 마지막 문장은 잘린 조각 때문에 번역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영어로 완전한 의미를 갖지 못했습니다. 후에 병원에서 런은 화이트를 알아차리지만 주저하며 그녀에게 다가갑니다. 전에 그녀의 기분을 생각하며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서 불행한 패배자로서 그는 모퉁이 뒤에 숨어 조용히 그녀를 한동안 지켜보다 집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합니다. 그가 떠날 때 소닉은 그와 동행하기를 거부하고 이는 그를 더욱 짜증나게 합니다. 거의 영겁의 시간이 흐른 후에야 그는 마침내 화이트를 초대할 용기를 냅니다. 다행히 그녀가 승낙하고 함께 코미디 영화를 보는 아이디어를 떠올립니다. 코미디 영화를 보기로 합니다. 영화를 보고 관객 모두가 크게 웃었지만 바보 스피카는 이유 없이 울기 시작합니다. 걱정이 된 레어는 당황하여 영화를 보면서 자신도 울고 싶었다고 설명합니다. 가족이 생각나서 그랬다고 합니다. 그는 여동생과의 끊임없는 갈등 때문에 죄책감을 느낀다고 고백합니다. 자신을 위해 그런 희생을 하도록 내버려둔 자신을 비참하다고 말합니다. 그의 감수성에 감동하고 안쓰러워하며 그녀는 그가 좋은 사람이라고 확신시켜줍니다. 마치 필요한 것처럼 더 가까이 다가가 부드럽게 팔로 감싸 안으며 걱정으로 가득 찬 그의 마음을 달래주는 위로의 포옹을 건넵니다. 하지만 그는 분명 인생에 의해 응석바디가 되어야 하는 타입의 남자입니다. 러가 햄버거 몇 개를 사서 번화한 거리를 걸어가려던 순간 갑자기 트럭에 치이는 한 남자를 봅니다. 걱정스럽고 매우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최악의 상황을 예상하며 부상자를 확인하러 달려갑니다. 놀랍게도 그 남자는 전혀 다치지 않은 듯했고 그가 그 이유를 묻자 그는 설명할 수 없이 자신의 골격 구조가 인간과는 완전히 다르다고 말했습니다. 다릅니다. 즉, 그를 둔감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는 분명히 다르게 만들어졌습니다. 트럭 운전사의 브레이크보다 더 강력한 뼈를 가졌으면 좋겠네요.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낯선 남자는 화제를 돌려 이상하게도 러에게 을 요청합니다. 버거워. 경찰. 그래서 트럭 사고를 당했는데도 패스트푸드를 여전히 원하는지 궁금해합니다. 한편 마틴과 로저라는 트럭 운전사들은 재빨리 차에서 내려 지나간 손님이 너무 가볍다는 말을 크게 불평하며 초조해 보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들의 트럭이 매그보다 더 큰 피해를 입었을 겁니다. 낯선 사람이 여전히 버거 옆에 서 있는 가운데 긴장감이 감돕니다. 운전기사의 짜증을 무시하고 상황을 진정시키기 위해 로저는 코밑으로 중얼거리며 마지못해 자신의 점심을 그 낯선 사람에게 건넨다. 음식. 그리고 그 낯선 사람은 탐욕스러운 돼지처럼 기꺼이 받아들인다. 점심이나 햄버거 하나로 세계 평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니 누가 상상이나 했겠는가? 그때 러가자프가 햄버거를 초조하게 기다리는 리브레 사무실에 도착하고 그가 햄버거를 건네주자 자프는 아무런 제동 없이 음식을 흡입하기 시작한다. 마치 야생에 관한 내셔널 지오그래픽 다큐멘터리 캐스팅에 참여한 것처럼 동물들, 그 행간에서 스터피는 대규모 위기를 극복한 건 대형 패스트푸드 체인점들 뿐이라는 점을 알아채고 버거 포장지에 더 이상 그림이 인쇄되지 않는 이유는 그 평행세계의 생명체들이 그림을 모르기 때문이라고 덧붙입니다. 낯선 이들이 자기 음식을 먹는 걸 좋아하죠. 이로 인해 그들 사이에서 평행세계 사람들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고 세데이피는 사람들에게 괴물로 인식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합니다. 이 대화는 러의 마음속에 남아 나중에 화이트엠과 함께 고민합니다. 서로 다른 종들이 공존하고 소통하려 할 때 발생하는 어려움과 오해에 대해 생각해 봅니다. 그 어려움들을 강조하며 특히 다른 차원의 존재들에게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지적합니다. 특히 다른 세계의 생물들이 그러한 어려움에 직면합니다. 피자에 파인애플을 올리는 것에 대해서도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는 당연한 일입니다. 거기에 차원을 초월한 존재들을 같은 공간에 추가한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녀와의 대화 후 런은 기적적으로 알 수 없는 NRTA를 만납니다. 마틴과 로저가 그에게 햄버거를 가져다 주는 것을 다시 한번 보고는
가는 길에 강도 사건을 추가 수입으로 바꿀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NOTO의 음식값으로 터무니없는 돈을 지불하는 것을 보고 충격을 받습니다. 운전수들이 떠난 후 그는 자신이 쓴 돈으로 훨씬 더 많은 햄버거를 살 수 있었음을 알게 됩니다. 어디서요? 그가 쓴 돈으로 훨씬 더 많은 햄버거를 살 수 있었는데 말이죠. NATA에서요. 엔더 에이토 에이타오는 체념한 듯이 이를 인정하고 자신은 직접 햄버거를 살 수 없다고 설명합니다. 그를 이용하지 않고 도와주려는 사람을 찾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의 상황에 감동한 런은 개입하기로 결심하고 그에게 합리적인 가격으로 버거를 사주기 시작합니다. 둘은 버거와 감자튀김을 먹으면서 금세 일상적인 루틴을 만들어갑니다. 그리고 며칠 동안 함께 많은 시간을 보내며 함께 식사를 하면서 유대감을 쌓아갑니다. 그렇게 가까워지고 NATA는 비극적인 과거와 힘든 시간들을 털어놓습니다. 이런 대화 중에 그와 그의 어머니 모두 자신에 대한 기억이 없다는 사실이 공유되면서 런은 그들의 새롭게 시작된 우정의 씁쓸한 맛을 더한다. 그리고 그들의 우정은 더욱 깊어진다. 한편 마틴과 로저는 또다시 말다툼을 하게 되는데 로저가 웃자 마틴은 상황의 냄새를 막기 위해 방독면을 쓴다. 그리고 운전 중 실수로 NATA를 치게 된다. 이 두 광대는 저 혼자서 보험회사들을 긴장하게 만든다. 좌절하고 분노한 로저는 마치 자신의 잘못인 것처럼 그 불쌍한 남자를 때리기 시작한다. 마틴의 항의를 무시하고 그를 막으려고 하면서 잘못을 저지릅니다. 상황이 악화되자 NOTA의 몸이 빨개지고 강력한 유독가스 폭발을 일으켜 주변 사람들이 모두 쓰러집니다. 여기서 로저는 바보진 만큼 빨리 퍼지는 건 두드러기밖에 없다는 걸 증명합니다. 가스 마스크로 보호받던 마틴은 재빨리 로저를 붙잡고 현장에서 도망치며 네이트가 언제 자신이 버섯이라고 말했는지 궁금해해 합니다. 그는 네이트가 말 그대로 그랬다는 걸 깨닫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런은 NATR을 기다리지만 그가 나타나지 않자 점점 더 걱정합니다. 나타나지 않아요. 한편 셰이는 스티븐에게 어젯밤 발생한 의문의 집단 실신과 기억 상실 사건에 대해 알립니다. 사람들이 갑자기 지난 13시간 동안의 기억을 잃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그는 네이트가 이 사건에 연루되었을지도 모른다고 의심하고 그를 찾아 나섭니다. 헛수고 끝에 그는 마침내 네이트를 찾지만 네이트는 방향 감각을 잃고 길을 잃은 듯한 모습이며 전날 밤 일들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리오가 모든 것을 정리할 시간도 없이 마틴이 갑자기 나타납니다. 그의 머리를 치고 러와 앤어스토웨이를 납치합니다. 의심스러울 때 가장 어리석은 범죄자들은 항상 계획적인 납치와 폭행을 선택합니다. 마틴과 로저는 레어와 NATA를 결박합니다. 어둡고 지저분한 방에 가두고 여전히 NATA를 자비 없이 때립니다. 미쳐 날뛰는 와중에 그는 NATBA가 준 붉은 서류에 대해 밝히는데 그것은 수감자들의 최근 기억을 지울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그것을 이용할 계획입니다. 이익을 위한 능력. 포로들을 모아 점점 커지는 문제에서 벗어나려는 런은 이것이 그가 들어본 적 없는 가장 복잡한 돈을 빨리 버는 방법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이트가 다시 얼굴을 붉히기 시작하자 어떻게든 일어나서 마틴의 이론을 확인합니다. 네이트는 자신과 포로들이 함께 햄버거를 먹던 소중한 추억을 잃고 싶지 않아 포로들을 막으려고 합니다. 함께 햄버거를 먹던 소중한 추억을 잃고 싶지 않아서입니다. 마틴과 로저는 그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공격을 퍼붓고 런은 눈짓으로 잠시 결투를 멈추게 합니다. 하지만 격분한 마틴은 야구 배트로 그를 칩니다. 이로 인해 NATA 터미는 엄청난 분노를 느껴 완전히 변신하여 수많은 죄수들을 풀어줍니다. 그리고 또 다른 집단 기억 상실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번에는 지난 2주간의 기억이 모두 사라집니다. 잠시 후 런은 병원에서 헛소리를 하며 깨어납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손대지 않은 채 얼마 후 적어둡니다. 설명할 수 없는 이상한 감정적 각성을 느끼며 본능적으로 햄버거를 주문합니다. 2개의 치즈버거를 손에 들자 그는 갑자기 밀려오는 이해할 수 없는 감정에 울기 시작하지만 왜 그런지 자신도 모릅니다. 2개의 치즈버거를 사도록 강하게 이끌린 것처럼 느낍니다. 마치 어떤 잠재의식적인 연결에 이끌린 것처럼
이때 네이트가 평소처럼 뛰어 그의 쪽으로 달려옵니다. 열정적으로 마치 운명인 것처럼 그는 다시 트럭에 치인다. 그와 트럭의 관계는 매우 유독하고 반복적인 관계처럼 보이기 시작한다. 관계? 이상하게도 무심하게 트럭은 살짝 기울더니 곧 러에게 햄버거 하나를 달라고 한다. 해세버거 말이다. 강한 데자뷰에 당황한 그는 치즈버거를 준다. 이상하지만 이상하게도 편안한 알고 있는 상황의 연결고리에 대해 묻지 않기로 한다. 상황의 연결고리. 나중에 그는 화이트를 방문하고 지하철에서 잠깐 본 적 있는 소년을 알아챕니다. 그녀는 그를 자신의 오빠라고 소개하고 그는 자신을 블랙이라고 소개합니다. 그들의 관계 역학에 흥미를 느낀 러는 점점 더 그들의 유대감과 공유하는 과거의 비밀에 대해 궁금해합니다. 러와 블랙은 저녁 식사를 함께하며 러는 조심스럽게 화이트의 병에 대해 질문하며 그녀의 상태에 대해 더 알고 싶어 합니다. 잠시 망설인 후 블랙은 자신이 심장이 약하다고 설명합니다. 그러자 그가 그녀를 영화관에 데려갔던 기억이 떠오르며 그의 얼굴이 순간 흐릿해집니다. 감정적인 장면과 큰 폭발음이 난 영화관에서 말이죠. 그때 비비안이 그들의 테이블 옆을 지나가다 실수로 커피를 쏟으면서 대화는 갑자기 다른 국면으로 접어듭니다. 예상과 달리 러를 때리는 대신 어떤 비밀스러운 액체가 잠시 공중에 떠올랐다가 결국 그에게 쏟아집니다. 놀란 그는 블랙을 쳐다보고 블랙은 자신에게 개의 능력이 있다고 밝히며 사과합니다. 커피가 그에게 쏟아지는 것을 막으려고 했었다고 설명하며 말이죠. 하지만 오래 막을 수는 없었다. 그 사건에도 불구하고 그는 블랙의 실력에 감탄했다. 나중에 사무실에서 레어는 이상한 정적을 그리고 더욱 의심스럽게도 냄새가 나지 않는 것을 알아차린다. 보통이라면 그는 어딘가에서 클로스를 설득해서 억지로라도 손을 쓰게 하거나 완벽한 버거에 대한 철학을 늘어놓고 있겠지만 오늘은 아니었다. 러가 CEO가 그를 막을 수도 있겠다고 생각하기 시작하자 그의 전화가 울린다. 수화기 너머에서 클로스는 격렬하게 도움을 요청하며 극적인 클로스가 개입하지 않으면 공격받고 죽을 것 같은 어조로 말합니다. 갑자기 대화를 끊기 전에 그는 회의적인 어조로 가장 위험한 인물들이 자신이 감금된 곳으로 초대되었다는 점을 언급합니다. 클로스와 러가 목적지에 도착하자 그들은 시끄러운 관중들로 가득 찬 지하 경기장으로 안내됩니다. 클로스는 아즈라는 남자 앞에 서서 자신의 빚이 청산되었는지 여부를 묻습니다. 아즈는 수수께끼 같은 미소를 지으며 그것은 전적으로 전역의 결과입니다. 클로스가 더 질문하기도 전에 그들은 군중에게 휩쓸려 링으로 밀려듭니다. 사회자의 목소리가 경기장에 울려 퍼지며 이벤트의 규칙을 설명합니다. 무기는 허용되지 않으며 모든 시합은 1대1이고 경기장에서의 성공은 클로스에게 잽을 만날 기회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클로스의 첫 번째 상대는 위험한 전사 그레고르이지만 시합이 시작되기 전에 그레고르는 상대를 쓰러뜨리는 것을 특히 좋아하는 소심한 선수 주글레르노스에게 놀랍니다. 그의 특별한 취미는 상대를 쓰러뜨리는 것입니다. 종이 울리기 전에 클로스 대신 주글러가 링에 들어가 싸웁니다. 멀리서 지켜보던 잽은 그레고르에게 의료 지원을 요구하지만 아즈는 차분하게 그에게 주글러는 자신의 한계를 아는 프로 선수이며 클로스를 죽이지는 않을 거라고 확신시켜줍니다. 클로스를 잽은 설득되지 않고 주글러가 자제할지라도 클로스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합니다. 그의 평판에 따르면 거의 잠을 자지 않은 주글러노스를 이기는 것은 쉽습니다. 그의 승리가 선언되자 관중들은 격렬한 비명을 지르지만 아즈는 그에게 아직 밤이 끝나지 않았고 계속 싸워야 한다고 알립니다. 한편 레어는 잠프의 흔적을 찾아 경기장 주변을 살금살금 돌아다니고 있었고 그러다 의식을 되찾은 그레고르를 만나게 됩니다. 그는 그레고르를 잠프의 친구로 오해합니다. 그레고르는 맨손으로 하는 권투 시합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이를 통해 러는 상황 전체가 잠프가 설계한 함정임을 깨닫게 됩니다. 아마도 잠프는 패스트푸드의 감자튀김보다 사람들의 돈에 더 큰 죄를 지었을 겁니다. 지하 권투 클럽을 개인 데이트 장소로 만들다니 역시 그럴 줄 알았습니다. 그레고르는 경기장 관중들이 혈기왕성한 사람들이 아니라 단지 맨송역투의 기술에 대한 열정을 가진 링으로 돌아온 클로즈는 여전히 불도저처럼 손쉽게 한 명씩 상대를 제압한다. 마치 불도저처럼 밤이 되자 잡은 점점 더 초조해지며 아즈가 지금까지 관객들에게 만족하는지 궁금해하지만
대답 대신 뜻밖에도 링으로 뛰어들어 클로즈에게 정면으로 도전장을 내민다. 아나운서는 경기장 주인이 링에 오르면 배당률이 상승하고 경기장 소유권 자체가 이제 저울에 오른다고 발표한다. 경기장 주인이 링에 오르면 배당률이 오르고 경기장 소유권 자체가 이제 저울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클로즈와 아즈는 치열한 싸움을 시작하고 아즈는 곧 클로즈의 힘이 압도적임을 깨닫습니다. 클로즈의 힘은 너무나 강력했습니다. 클로즈가 형태를 바꾸며 날린 일격에 오즈의 머리가 폭발하며 그가 브루트브레스의 꼭두각시에 불과했음이 드러납니다. 브루트브레스는 오즈를 가지고 놀았을 뿐 제대로 조종하지 못했다며 불평합니다. 그를 엄청난 힘으로 클로즈를 펜스에 내던진 브루트브레스는 나타났던 것처럼 갑자기 사라지고 관중들은 충격에 휩싸입니다. 잠시 후 자브는 클로즈에게 목숨을 구해준 것에 대해 감사를 표하며 클로즈의 실력을 보고 사람들이 얼마나 공포에 질려 도망쳤는지 과장된 이야기를 한다. 그의 허풍스러운 말에 런은 짜증을 내며 진실을 폭로하겠다고 위협한다. 하지만 그는 클로즈의 피로를 이용해 직접 공격을 감행하며 마침내 그를 쓰러뜨리려 한다. 예상대로 클로즈는 쉽게 방역하여 그를 다시 한번 쓰러뜨리고 런은 몹시 좌절한다. 자신이 클로즈를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자브는 마치 코끼리를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모기와 같다. 런은 매우 낙담한다. 자브는 자신이 클로즈를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마치 모기가 코끼리를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과 같다. 사자를 죽이다. 그가 미완성이라고 말하는 것은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나중에 런은 블랙에게 집으로 태워다 주겠다고 제안하고 두 사람은 할로윈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블랙은 자신의 고향에는 사탕이나 축제 분위기에 장식이 없다는 일화를 들려줍니다. 대신 사람들은 유령과 죽은 자들이 나타나는 시기라고 믿습니다. 대신 사람들은 그것이 유령과 죽은 자들이 나타나는 시간이라고 믿습니다. 이것은 러의 호기심을 자극하지만 그는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지 않기로 합니다. 그리고 블랙을 데려다 준 후 그는 조명이 어두운 방으로 가는데 팸프와 몇몇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모입니다. 그는 미소 지으며 자신의 차례라고 발표하지만 그룹에서 온 유령들에게 마주하게 됩니다. 그룹의 CEO는 또 다른 신비한 사건의 시작을 알립니다. 러와 블랙은 함께 앉아 대추락 사건을 자세히 다룬 비디오의 심층적인 발표를 지켜봅니다. 비디오는 그 재앙이 상상을 초월하는 파괴를 두 세계에 가져왔는지에 대한 심층 보고서를 제공하며 더 이상의 파괴를 막기 위해 힘을 합친 두 차원의 재능, 있는 마법사들의 놀라운 협력을 강조합니다. 바구, 영상이 진행될수록 어두운 분위기는 상황의 심각성을 강조하고 더 큰 재앙을 막으려 했던 사람들이 직면했던 엄청난 어려움을 보여줍니다. 한편, 자브는 평소처럼 이타적인 일들을 하는데 그 일에는 도박, 과도한 패스트푸드 섭취, 그리고 거의 우스꽝스러울 정도로 여자들을 쫓아다니는 것이 포함됩니다. 결이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패배자의 역할에 대한 신문이 있다면 그녀의 마음을 얻을 수 있었을 겁니다. 특히 패스트푸드점에서 일하는 미치도록 아름다운 여자에게 푹 빠졌습니다. 식당에서요. 그녀의 매력과 아름다움에 매료된 그는 매일 가게를 찾아가 뻔뻔하게 그녀를 괴롭히며 끊임없이 전화번호를 물었지만 그녀는 주저없이 거절했습니다. 인간 쓰레기가 올림픽 종목이었다면 그는 매번 금메달을 땄을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가 자주 식당에 가서 과도하게 먹는 기름진 패스트푸드 섭취는 눈에 띄는 배를 만들었고 그를 아는 모든 사람들은 속으로 그를 비웃습니다. 하지만 그는 대체로 무의식적인 상태입니다. 다이어트 광고의 또 다른 역할을 위해 오디션을 보는 것처럼 보입니다. 점점 더 좌절하고 그의 뻔뻔한 행동에 지친 그녀는 체인에게 상담을 받기로 결정하고 그 건방진 남자가 자신을 괴롭히고 힘들게 한다는 것을 털어놓습니다. 그의 뻔뻔한 행동이 자신을 괴롭히고 힘들게 한다는 것을 밝히며 자신의 직업 생활이 엉망이라고 말합니다. 그의 완벽한 충격과 당혹스러움 속에 그 여자는 마침내 그의 행동을 체인에게 밝히고 이는 그와 체인 사이의 뜨겁고 격렬한 논쟁으로 이어진다. 논쟁이라기보다는 체인이 도베르만을 비웃는 모습을 보는 것 같았다. 곧 그가 압도당할 것을 완벽하게 알면서 하지만 스티븐이 심각하고 급속히 악화되는 위기에 대한 전화를 받으면서 그들의 논쟁은 갑자기 중단된다.
인도에서 피의 관문이 열려 피아의 피 절반이 헤셀랜드로 넘어왔다. 헤셀란트로. 상황의 긴급성과 잠재적 위험을 인지한 10대는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즉시 위협에 맞서기 위해 행동합니다. 현장에 도착하자 그들은 피아의 피가 격렬하고 잔혹한 싸움에 휘말린 것을 발견합니다. 키케이트와 스티브는 그들의 광범위한 지식과 경험을 이용하여 빠르게 피아의 피를 확인하고 그에게 공격을 시작합니다. 하지만 잽은 알 수 없는 남자가 갑자기 자신을 주인이라고 부르자 공포에 휩싸입니다. 그는 기본적인 위생도 제대로 못 지켰는데 그것까지는커녕 PIP는 놀라운 저항력을 보이며 키케이트와 스티븐의 합동 공격을 피해가며 손상된 몸을 재생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정체불명의 남자는 뛰어난 고급 기술들을 선보이며 순식간에 PIP를 제압하고 원래 알 형태로 되돌립니다. 잠시 동안 움직이지 못하게 만든 채 잽을 예로 들어 그 형태는 PIP의 최종적인 자립적인 상태를 나타낸다고 그룹에게 설명합니다. 정체불명의 남자는 그 형태가 PIP의 최종적이고 자립적인 상태임을 설명합니다. 스티븐이 그 남자의 움직임을 자세히 관찰하자 그는 사용된 기술들을 알아차리기 시작하고 마침내 그 정체불명의 남자가 다름 아닌 낙원의 주인임을 깨닫습니다. 낙원은 집단 전체를 비판하는 데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그의 분노의 대부분을 자신의 어리석은 제자라고 밝히는 잿백에 쏟습니다. 제자라는 말은 잿백의 너무 관대한 표현입니다. 그는 초대받지 않은 손님처럼 파티에 와서 분위기를 망치는 사람에 가깝습니다. 그는 자신을 다시 받아들여 더욱 훈련시켜줄 것을 요구하지만 그룹은 결국 그를 설득하여 잽이 그들의 임무에 매우 중요함을 인정하게 만든다. 잽이 남아있어야 한다는데 마지못해 동의하지만 그의 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어려운 시험을 제시하며 마시카의 진짜 알을 무력화시켜야 한다고 말한다. PIP가 알 속에서 재생되며 잽은 그것을 무해하게 만들려면 6개의 눈을 동시에 맞춰야 한다고 설명한다. 그가 임무에 집중하도록 하기 위해 파라다이스는 알 주위에 강력한 장벽을 만들어 사실상 그를 빠져나갈 수 없는 곳에 가두어 버린다. 바보를 위한 휴식 같지만 훨씬 더 위험해요. 그는 당황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고 잽은 유혹적인 전략을 고안하는 데 고군분투합니다. 유혹적인 전략을 발명하는 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한편 그는 자신이 쫓고 있는 여자에게 화를 내며 전화를 걸어 애인 관계에 관심 있는 척합니다. 로맨틱한 관계에 관심 있는 척 연기합니다. 그녀의 조롱은 너무 잔인해서 그를 전쟁 범죄자로 기소해야 할 정도입니다. 이 메시지를 듣고 잽은 정신을 차리고 반대되는 운명에도 불구하고 동시에 눈 6개를 모두 맞춥니다. 계란을 효과적으로 무력화시켰어. 파라다이스는 감탄한 듯 유쾌하게 그를 칭찬하며 이 드문 순간 그의 집중력이 자신이 잠잘 때의 집중력과 같다고 말한다. 잠잘 때처럼. 하지만 그렇다고 자만해서는 안 된다. 어리석음은 전략이 될 수 없으니까. 그는 또한 그의 모든 결점과 단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신이 가장 뛰어난 제자라고 확인시켜준다. 황홀경에 빠진 잽은 휴대폰을 집어들고 안젤리카에 대한 정보를 요청한다. 시간만 알려주는 자동 응답 메시지만 들을 뿐이었다. 그녀가 또 자신을 속였다는 것을 너무 늦게 깨달은 그는 격분하며 좌절했다. 이것이 잽의 공식적인 연애 생활이지만 아무도 보고 싶어 하지 않는 것이다. 블랙은 화이트의 사적이고 감정적인 대화를 어디까지 이끌며 러와의 만남에 대해 묻는가. 화이트는 처음 러를 병원에서 만났던 이야기를 하지만 블랙은 계속 캐묻는다. 더 자세한 내용을 이야기하고 이 회의에서 이상한 점을 느낀다고 인정합니다. 그는 러가 지하철에서 자신을 만났다고 주장하지만 기억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 사건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러가 착각하거나 뭔가를 숨기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의심이 더욱 커집니다. 화이트는 그를 진정시키려고 그의 두려움을 하찮은 것으로 치부합니다. 아마도 문제를 덮어두는 것이 항상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는 않기 때문일 겁니다. 나중에 러는 그의 초능력 눈으로 블러드 브레스를 사용하려고 하지만 실패하여 그의 진짜 이름을 알아내지 못하고 그로 인해 팀은 그것을 봉인할 수 없게 됩니다. 레이는 어려움을 알아채고 통찰력을 제공하려 하지만 그의 수수께끼 같은 말은 현재 있는 모든 사람에게 거의 이해할 수 없습니다. 클라우스는 사실들을 종합하여 이러한 어려움은 아마도 블러드 브레스 시체의 절반만 존재하고 그의 심장이 분명히
없기 때문이라고 추론합니다. 팀이 없어진 절반의 위치에 대해 논의할 때 클라우스는 자유롭게 자신의 어린 제자가 오는 길이라고 회상합니다. 한편 블랙은 부모님의 무덤을 찾아 위로와 내면의 혼란에 대한 답을 찾습니다. 그는 절망의 왕과 맞서며 현재 상황에 대한 좌절과 분노를 표출합니다. 현재 상황에 대해서 말이죠. 블랙은 왕이 자신의 몸을 그릇으로 사용하는 것을 허락했지만 화이트를 자신의 계획에 끌어들이는 것을 명백히 금했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왕은 블랙의 항의를 냉담하게 무시하며 화이트의 행동은 전적으로 그녀 자신의 선택이라고 주장하며 가스라이팅은 이 친구의 취미일 뿐이라고 합니다. 블랙이 필사적으로 제어권을 되찾으려 할 때 절망의 왕이 그의 몸을 완전히 장악하여 블랙을 무력하게 만들고 절망과 후회로 가득 차게 합니다. 레이는 그룹에게 자신의 새로운 제자가 다름 아닌 북두신권이라는 명문가의 합법적인 후계자라고 밝힙니다. 그는 JAP 칸쿠추이파를 대표하지만 두 우파 모두 원래는 분리되기 전에 통일된 스타일의 일부였다고 강조합니다. 그는 이러한 분열의 필요성에 대해 불평하며 그것이 JAP의 부족과 기술에 대한 헌신의 부족으로 인식된다고 구체적으로 언급합니다. 만약 JAP 더 강하고 규율이 잘 잡혀 있었다면 애초에 두 부서를 나눌 필요가 없었을 거라고 그는 말합니다. 처음부터 두 부서를 나눌 필요가 없었을 거라고 말이죠. 하지만 그가 여자 꼬시는데 시간을 덜 쓰고 제대로 된 훈련에 좀 더 집중했다면 일이 더 잘 풀렸을 겁니다. 비판에 분명히 짜증이 난 제이프는 두 부서를 동시에 통제하는 복잡성이 어떤 인간이든 합리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선다고 말합니다. 말이죠. 서로 의견을 주고받던 중 곧 격렬한 언쟁으로 번지고 서로 다투기 시작합니다. 이 문제에 대한 관점 차이로 인해 CEO는 팀원들의 주목을 끌게 됩니다. 나머지 팀원들도요. 열띤 대화 중에 그들은 갑자기 피투성이 괴물의 상반신을 발견하고 그것이 얼마나 공포스러운지 깨닫게 됩니다. 그 반사되는 괴물의 상반신이 비행기 앞부분에 달라붙어 있었던 겁니다. 비행기 일부분에 말이죠. 공포스러운 광경의 팀원들은 극도의 긴장감에 휩싸여 피투성이 괴물의 현재 상태가 초래할 결과를 이해하기 어려워합니다. 사실 비행기가 새로 등장한 자백자의 낙원이 아닌 다른 누군가에 의해 격추되었다는 사실이 혼란을 더하고 있습니다. 새로 등장한 자백자의 낙원 말입니다. 그의 채용 기준이 너무 낮아서 JAP의 배낭조차도 고급스러워 보이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우아해 보인다고요? 팀은 긴장의 벼랑 끝에 서서 충돌할 준비를 마쳤고 그것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비행기가 도시 위를 튕겨오르는 동안 괴물 생명체가 갑자기 폭발하며 비행기를 공격해 공중에서 파괴합니다. 결과적으로 발생한 파괴는 불타는 파편들이 폭포처럼 쏟아지며 지구 쪽으로 향합니다. 파괴의 폭포처럼 말이죠. 상황이 위험해 보이는 순간 시리우스 도컨머와 델드로 브로디가 극적으로 등장하여 추락하는 잔해를 엄청난 힘으로 잡습니다. 거칠게 말이죠. 합심하여 비행기 앞부분을 잡고 근처 건물에 부딪히게 하여 혼란스러운 상황을 안정시킵니다. 부딪히게 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우아함은 분명 그들의 계획에 없었으니까요. 훈련 교본, 겨우 참아낸 파괴의 현장은 그룹에게 도크와 델드로가 보여준 엄청난 힘의 경외감을 안겨주었다. 상황의 긴급성을 감지한 클라우스, JAP, 그리고 런은 즉시 행동에 나서 더 큰 피해를 입히기 전에 피해 종족과 맞서려 서둘렀다. 파괴를 런은 자신의 모든 것을 보는 눈의 능력을 이용하여 피해 종족의 전체 이름을 알아내려고 애썼다. 긴장감 넘치는 집중 끝에 그는 마침내 생명체의 실제 이름을 알아내고 클라우스에게 그 정보를 알려줍니다. 한편 독과 델드로는 평소와 같이 독특한 방법으로 런을 붙잡고 건물에서 타우즈로 함께 뛰어내립니다. 급강하하는 동안 런은 아래에서 이상하고 밝은 빛이 나오는 것을 발견합니다. 빛이 더욱 강해지더니 갑자기 폭발하며 런을 빨아들입니다. 런은 신비한 현상에 혼란스럽고 깊이 흔들립니다. 그는 방향 감각을 잃고 미스터리한 현상에 크게 당황합니다. 두 인간 마을에 조종당하는 것도 모자라 이젠 예상치 못한 빛쇼까지 벌어지고 있다니. 정말 뜻밖이군요. 팀이 모이는 동안 JAP는 놀랍게도 비행기 잔해에서 완전히 멀쩡한 모습으로 나온 신입생 레이를 돕기로 결정합니다. 말끔한 모습이라니 놀랍군요.
신입생은 자신을 저하라고 소개하고 그가 죽음의 순간에 나타난 모습은 제이프로 하여금 말문을 잃게 만듭니다. 소가 반인반해요라는 사실이 밝혀지자 JAP는 상황이 너무나 어이없어서 폭풍처럼 웃음을 터뜨립니다. 하지만 지인은 그저 오락거리가 아니며 자신의 반응을 자존심의 문제로 여깁니다. 자존심 말입니다. 처음 대화는 일관성이 있었지만 JAP과 소브가 상당한 관계를 맺고 있으며 둘 다 레이어의 제자라는 사실이 분명해집니다. 둘 다 레이의 제자입니다. 저는 자신의 물고기 같은 삶의 모든 부분에서 이러한 결합을 후회하고 있습니다. 다음 전투 단계를 준비하는 동안 블러드 레이스는 사라진 절반과 효과적으로 합쳐져 완벽한 형태로 변신합니다. 미완성 상태일 때보다 훨씬 더 위험한 존재가 되었는데 애초에 충분히 무섭지 않았던 것도 아니었지만요. 악몽. 위협 수준이 높아지면서 팀은 어떤 지연도 헬셀린과 그의 동료들에게 재앙을 의미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신속하게 행동해야 합니다. 전투가 벌어지는 것을 지켜보는 레이는 옆에서 침묵을 지키고 있는데 그의 침묵은 JAP과 재개 작전의 책임이 오로지 자신들의 어깨에 달려있다는 확신을 심어줍니다. 그의 침묵은 깊은 지혜로 오해될 수도 있지만 사실 그는 아마도 제자들이 왜 이렇게 끔찍하게 인생을 망치는지 궁금해했을 겁니다. 왜 제자들이 인생을 이렇게나 처참하게 망치는지 의아해했을 겁니다. 각자 분파의 훈련과 독특한 기술을 활용하여 두 학생은 블러드 레이스에 동시 공격을 가합니다. 그들의 동시 공격은 마치 술 취한 두 삼촌이 결혼식에서 춤추는 것처럼 어설펐지만 어떻게든 통했습니다. 그들의 합동 작전은 중요한 돌파구를 만들어 크로스가 들어가 결정적인 타격을 가할 수 있게 합니다. 곧바로 위험이 중화되자 팀은 함께 안도하며 힘겹게 얻은 승리를 기뻐합니다. 그러자 레이는 JAP와 자이드를 향해 그들의 노력을 칭찬하면서 전반적인 실력 수준에 대해서는 비판을 가합니다. 베스 오그루 덱은 혈족과의 싸움에서 그들의 실력이 아직 턱없이 부족하다고 말하지만 그들의 잠재력에 대한 신뢰를 보이며 혹독한 평가를 다소 누그러뜨립니다. 베스는 불필요한 의뢰 없이 자이드를 그룹에 보살핌 아래에 두기로 결정했음을 발표하고 이 경험이 자이드에게 귀중한 훈련이 될 것이라고 언급합니다. 그를 아무도 반응할 틈도 없이 그는 갑자기 자리를 떠나고 자이드는 갑작스러운 상황 변화에 잠시 어리둥절해 한다. 격렬한 싸움과 격정적인 감정의 소용돌이 후 탈진하여 의식을 잃고 그 자리에 쓰러진다. 왕이 있는 곳 어딘가에서 페무와 알리구르는 절망 속에서 다음 단계를 논의한다. 그들의 수수께끼 같고 불안한 계획을 알리구르가 수수께끼 같은 유물을 꺼내 왕에게 보이면서 그들의 대화는 흥미로운 국면으로 접어든다. 그 유물을 왕에게 바치면서 장치의 용도는 여전히 불분명하지만 왕은 분명 흥분하고 있으며 이는 그의 더 큰 계획이 있어서 그 중요성을 시사합니다. 이 수수께끼 같은 대화가 진행되는 동안 스탠 화이트의 상태는 계속 악화되고 있으며 그녀의 위태로운 상태는 시간이 갈수록 더욱더 분명해집니다. 쇠약해진 상태에서 그는 절망의 왕이 처음으로 그의 쌍둥이 동생의 몸을 차지했던 공포스러운 순간을 떠올립니다. 이것이 그들의 상호 고통의 시작이었습니다. 갑자기 그는 깨어나 절망의 왕이 그녀 앞에 서 있는 것을 봅니다. 빵긋. 불안한 전화와 함께 그는 그녀에게 수수께끼 같은 장치를 건네주며 러의 눈을 빼앗으라고 지시한다. 그것으로 로레의 눈을 가져오라고. 대신 그는 그의 가장 큰 소원, 사랑하는 형제의 귀환을 약속한다. 왕의 간절한 소망에 굴복한 그녀는 밀려오는 기억에 압도된다. 그녀는 아버지와 형제와 함께 보냈던 소중한 순간들, 그리고 그들의 유대의 상징으로 흑과 백이라는 이름을 택했던 결정을 기억한다. 그들의 유대의 상징으로 흑과 백이라는 이름을 택하기로 했던 것을 사랑과 상실로 가득한 이 기억들은 그녀가 닥친 불가능한 선택과 싸우려 할 때 내면의 갈등을 더욱 깊게 만듭니다. 그녀 스스로 불가능한 선택 앞에 맞서 싸우도록 합니다. 눈 하나를 잃거나 영원한 절망에 빠지는 선택을 할 만큼 불행하다고 상상해 보세요. 절망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오빠에 대한 충성심과 관련 있지만 왕의 요구에 담긴 악의적인 함에 때문에 밀려나는 그녀는 모든 것을 영원히 바꿀 수 있는 고통스러운 결정에 직면합니다. 모든 것을 영원히 바꿀 힘을 가진 결정입니다. 레오, 자브, 제드는 비비안의 식당에서 햄버거를 먹을 준비를 합니다.
갑자기 거대한 물체가 건물 안으로 떨어진다. 제드는 재빨리 반응하여 러와 비비안을 위험에서 벗어나게 한다. 잠시 동안이지만 잡은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개입한다. 그에게는 드문 영웅적인 순간이었다. 그는 보통 아무도 구하지 않았다. 자신이 보상을 받을 책임이 있거나 자랑할 기회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지쳐있지만 붕괴한 그는 제드에게 말썽을 일으켰다고 꾸중하지만 제드는 뜻밖에도 목숨을 구해줘서 고맙다고 말한다. 고마움은 그를 떨어지는 파편보다 더 강하게 만들었다. 주로 그가 그런 경험에 익숙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가운데 손가락을 제외하고는 아무것도 받지 않았습니다. 밖에서 나는 소리에 흥미를 느낀 그는 상황을 조사하기 위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크로스가 적의 무리를 막아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상황의 심각성을 깨닫고 재빨리 제드와 러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날 이전에 러는 자브와 제드를 저녁 식사에 초대했습니다. 처음에 그는 제드를 데려오는 것을 거절하며 그들의 음식에서 생선 냄새가 날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생선 냄새가. 자브의 완고함에는 영향을 받지 않으면서도 그의 존재감 때문에 러는 한 줄로만 나가자고 제안했습니다. 물론 자브는 자신이 잊히는 것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포모는 그의 성격의 특징과도 같았기에 그는 마지못해 제드가 그곳에 있다 해도 그들과 함께하기로 동의했습니다. 주도적으로 그는 자신의 의견을 강조하는 척하며 그룹을 세우시 집으로 이끌었고 제드가 거기서 먹는 것을 주저하지 않자 그는 제드 같은 사람에게 생선을 먹는다는 것은 마치 식인과 같다는 것을 진심으로 깨달았습니다. 잡의 입 안에는 진한 냄새가 가득했다. 잡은 외식과 일주일 동안 냉장고에 방치된 음식을 먹고 살았다. 냉장고에 일주일이나 묵혀둔 음식 말이다. 침착함을 유지하며 제드는 바다의 물고기들이 다른 물고기를 잡아먹고 자신들의 문화에서는 그런 행위를 잘못된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설명한다. 그런 행위를 아무렇지 않게 여긴다고 설명했다. 제드의 태연자약함에 짜증이 난 그는 점점 더 이상한 식당으로 그들을 데려간다. 심지어 저 너머의 부엌 주방장이 요리를 하는 식당까지. 그 주방장은 직접 요리를 만들고 그들을 운전했다. 그들을 직접 운전하며 음식을 만들었다. 제드는 미동도 하지 않았지만 러는 항의하며 거기서 먹지 말라고 애원했다. 몇 군데 더 이상한 곳에 들러 식사를 한 후 러는 마침내 참지 못하고 왜 그냥 평범한 곳에서 식사를 할 수 없는지 따지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왜 그냥 평범한 곳에서 식사를 못하는 건지 이유를 대라고 합니다. 러의 폭발에 짜증이 난 자브는 그가 지드의 경험을 망친다고 비난하고 이에 지드는 자브가 더 이상 자신에 대한 경멸적인 태도를 감추려 하지 않는다고 단호하게 말합니다. 한편 다니엘 라프라는 남자가 클라우스와 스티븐에게 파우젠 레기오자 형제들에 대해 알려줍니다. 중국에서 제조된 천벌의 파워수트를 갖춘 신흥 마피아 가족입니다. 중국에서 제조된 것입니다. 다니엘은 노동자들에게 새로운 위협에 대처하는 것을 도와달라고 요청하고 스티븐은 항상 신중하게 개입이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하고 기회주의자들의 관심을 끌 수 있다는 점을 알아채며 잠재적 위험을 경고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개입이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하고 기회주의자들의 주목을 끌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자신을 선동하려는 그의 시도를 본 클라우스는 이미 눈에 띄게 흥분한 상태에서 아마도 이 사건을 막기로 동의할 것입니다. 나중에 블리츠는 장벽을 만든 조직인 고차원 정령 연맹과의 회의를 주선하기 위해 클라우스와 스티븐에게 연락합니다. 고차원 정령 연맹, 즉 장벽을 만든 조직과의 회의를 주선하기 위해 클라우스와 스티븐에게 연락합니다. 위대한 룬으로부터 보호하는 것. 회의에서 그들은 안젤리카를 소개받고 그녀는 그들에게 리그의 핵심 구성원인 베테랑이 늦었다고 알립니다. 베테랑이 마침내 도착하자 그는 늦은 것을 사과하고 토론을 시작합니다. 회의 중에 스티븐은 다니엘로부터 또 다른 전화를 받는데 다니엘은 강화복에 대한 추가 정보를 제공합니다. 한편 러와 그룹은 점점 더 심해지는 허기를 느끼며 호화로운 곳을 방문합니다. 식당에서 식사 직전에 주인의 술 취한 애인이 나타나 그에게 불륜을 저질렀다고 공개적으로 비난합니다. 격화된 갈등은 끝났습니다. 긴장된 대치는 피가 튀는 본격적인 싸움으로 번지고 타오르는 음식과 함께 싸움이 벌어집니다. 역겨움과 여전한 허기를 안고 그들은 떠나 다른 식당을 찾아보지만
또다시 실망합니다. 결국 한계에 다다른 런은 폭발하며 제대로 된 식사를 요구합니다. 이는 제이피 처음부터 비비안의 술집으로 갔어야 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로 처음부터 말이죠. 러를 따라 그들은 술집에 도착하여 주문을 하고 건물이 잠시 후 라요카 형제들의 공격으로 파괴되기 전에 말이죠. 격렬한 싸움에 휘말린 그룹은 용감하게 싸우고 싸움 후에 그들은 처음에 세우시 레스토랑으로 돌아갑니다. 이야기에 예상치 못한 반전에서 제이에이프는 참치를 먹고 그 후 병에 걸려 하루 종일 병원에서 보냅니다. 물고기에 대해 그렇게나 많이 말하던 사람에게 결국 업보가 찾아왔군요. 그는 그 파괴가 물리적인 것이 아니었다고 설명하고 자신이 리브라를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고 확신시켜줍니다. 어른은 3년 전에 장벽이 처음으로 세워진 후 투척자 중 한 명의 흔적이 사라졌다고 밝힙니다. 게다가 장벽 유지를 도왔던 투척자 부부는 아이들은 살아남았지만 죽었습니다. 그러고는 그 아이들 중 한 명이 이제 리그에 합류했다고 설명합니다. 다른 곳에서 절망의 왕은 필사적으로 도망치는 부상당한 여인을 만납니다. 추격자들로부터 도망치며 그에게 도움을 간청하는 그녀는 공격자들이 자신을 죽이려 한다고 말합니다. 그녀의 상황에 흥미를 느낀 절망의 왕은 어두운 골목에서 추격자들과 맞섭니다. 골목에서 죽음의 게임을 제안하며 그는 그들에게 자신의 정체를 밝히라고 말합니다. 성공하면 그 여자를 잡겠다고 약속하고 실패하면 그 여자를 죽이겠다고 맹세합니다. 그중 한 명이 그를 비웃자 왕은 자신의 무시무시한 힘을 과시하며 순식간에 그 남자를 없애버립니다. 병원에서 러와 제드는 의식을 회복해가는 것 같은 화이트를 방문합니다. 제드가 자부를 확인하러 나가자 러와 화이트는 예배당으로 갑니다. 화이트의 이상한 행동을 눈치챈 러는 그녀가 그런 곳을 잘 찾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챕니다. 화이트는 기도해야 할 것 같은 강한 충동을 느낀다고 설명하며 조용히 그것이 그의 안녕을 위한 것이라고 덧붙입니다. 러는 진심 어린 감정에 익숙하지 않은 듯 욕조에 들어간 고양이처럼 보였다. 두 사람의 조용한 순간은 절망의 왕의 등장으로 갑자기 방해받는다. 그는 화이트의 설명을 사기라고 일축하며 그녀가 구원을 속여서 자신만을 위해 이용했다고 비난한다. 말이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러에게 돌아와 그는 갑자기 그의 모든 것을 보는 신의 눈을 달라고 요청하며 그녀의 충격적인 요구에 러는 완전히 충격을 받는다. 화이트는 부모님인 벤자민과 에마와 함께했던 어린 시절을 회상한다. 마법사 가문에서 태어났지만 그녀에게는 초능력이 없었다. 쌍둥이 오빠 블랙과 달리 그의 능력은 충분히 강력해 보이지만 말이죠. 두 사람의 능력이 합쳐지면 그의 힘은 때때로 특히 울 때 통제불능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용하지 않기로 했지만 그 때문에 종종 사기꾼들의 표적이 되곤 하죠. 알고 보니 초능력으로도 점심값을 뜯길 위험에서 벗어나지 못했답니다. 벤자민은 그녀에게 누구도 마법사의 길을 걸 필요가 없다고 단언했었습니다. 그는 블랙이 자신의 능력을 사용하지 않게 된 중요한 사건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그가 더 자세히 말하기 전에 블랙이 그를 막았습니다. 그로 하여금 다른 무언가를 밝히는 것을 막았습니다. 이로 인해 그 중요한 사건이 너무나 타협적인 상황에 처해 모두에게 문제가 된 블랙 자신이었던 것은 아닐까 의문이 듭니다. 그녀는 자신의 관심사를 찾으려고 노력하다 사진에 대한 열정을 발견합니다. 그녀에게 큰 기쁨을 주는 취미입니다. 하지만 어느 날 한 무리의 소년들이 그녀의 카메라를 훔치고 블랙이 나타나 자신의 카메라를 돌려달라고 요구합니다. 돌아온다. 소년들이 다리에서 카메라를 잔혹하게 던져버리자 그는 주저미 없이 카메라를 건지려고 강에 뛰어들었고 거의 익사할 뻔했다. 그는 카메라를 위해 거의 익사할 뻔했다는 영웅적인 희생을 자랑하지 않는다. 마치 카메라가 펜보다 가치 없는 것처럼, 펜보다 가치 없는 물건인 것처럼. 병원에 도착하자 화이트는 자신의 카메라는 상관없다고 말하며 생존과 안전을 위해 그의 능력을 사용해 달라고 간청한다. 안전을 위해. 물론 그는 듣지 않았습니다. 생존이 그의 강점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그는 어린 시절의 한 사건을 떠올립니다. 그녀가 망가지지 않는 진흙공을 만들었던 일입니다. 그것은 그에게 질투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좌절의 순간, 그는 자신의 능력을 사용하여 그것을 파괴했습니다. 질투심 때문에 진흙공을 파괴한 것은 주인공의 증후군의 정점이며 그녀조차도 아마 자신이 작고
극적인 바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놀랍게도 그녀는 화를 내는 대신 조용히 새로운 것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하나, 소외감과 무력감을 느낀 그는 자신의 힘에 의존하지 않고 강해지기로 결심했습니다. 자신의 힘에 의지하지 않고 말이죠. 화이트는 아버지가 이 사건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아버지의 마음 깊이 감동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두 남매는 그 일을 떠올리며 웃습니다. 그러자 블랙은 그녀의 사진 기술을 칭찬하며 한때 그녀가 잠든 모습을 찍으려 했던 적이 있다고 말하며 사진을 보여줍니다. 그녀가 잠든 모습을 찍으려고 했었다면서 그 사진을 보여줍니다. 효과가 선명하진 않았지만 사진을 본 그녀는 감동의 눈물을 흘립니다. 그리고 그를 껴안으며 그의 걱정에 감사를 표합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지만 스토커의 선명한 사진처럼 그녀를 깊이 신경 씁니다. 그녀의 변치 않는 지지에 힘입어 그는 자신의 능력을 받아들이고 마법사로서의 수련을 시작하기로 결심합니다. 예배당으로 돌아온 화이트는 절망의 왕이 블랙의 초능력을 이용해 런을 움직이지 못하게 하자 사과합니다. 그리고는 절망의 왕에게 조종당하는 블랙을 반드시 구해야 한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런의 독특한 능력이 이 노력의 핵심입니다. 그는 이상한 장치를 눈에 착용하고 무거운 마음으로 자신이 어떻게 쓰러지는지 관찰합니다. 초능력을 가진 사람치고는 그는 이 모든 것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절망의 왕은 런을 완전히 다른 곳으로 데려가 그의 초능력 눈을 자극하기 위해 마법진을 사용합니다. 그러고는 화이트가 인간이 아니며 부모가 그녀의 심장을 장벽으로 대체했기 때문에 겨우 살아있다는 불편한 진실을 드러냅니다. 후에 예배당에서 절망의 왕은 차갑게 화이트의 가슴을 겨냥하여 총을 쏘고 그녀를 살아있게 하는 장벽을 노립니다. 잠시 후 그는 런이 아직 살아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그를 쏘지만 런은 차분하게 자신이 실제로 죽었다고 대답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에게 맞은 것이 그날 그의 가장 큰 사건이었을 겁니다. 나머지가 완전한 재앙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말이죠. 한편 자브와 제드는 럴을 서둘러 찾고 있으며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절박해집니다. 스티븐이 크로스에게 최신 정보를 전달하며 리그에서 해설자들이 장벽 수리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고 알립니다. 또한 실종된 마지막 조각을 찾아달라는 공식 요청을 받았다고 알립니다. 노인은 리브레에게 장벽이 완전히 파괴되지 않았고 마지막 조각이 티베트 메리암에 있다는 사실을 알리며 그들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 없다고 말합니다. 한편 페무케는 레어를 놀리며 그가 블랙 더 컨테이너의 진정한 친구는 아니지만 블랙을 조종하는 방법은 안다고 말합니다. 러의 눈에서 호기심 어린 불꽃을 발견하고 페무케는 독수리 게임 또는 분노 게임을 제안합니다. 러의 눈에서 호기심 어린 불꽃을 발견하고 독수리 게임이나 분노 게임을 하자고 제안합니다. 규칙은 간단합니다. 러가 이기면 페임케가 그의 질문에 답하지만 러가 지면 여기에 남는다는데 동의해야 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입을 겨우 다물고 있는 남자에게 동전 던지기를 제안하는 건 페임케의 최고조죠. 마치 악마처럼 혼란스럽고 짜증나게. 하지만 러가 게임에 무관심하고 그를 때리기 시작하자 금세 짜증을 냅니다. 정중한 거절 단계를 건너뛰고 바로 화를 낸 것 같습니다. 구타가 계속되더라도 게임을 거부하자 페임케는 좌절해서 그를 버리다. 무시하는 것만큼 자기애적 성격에 큰 상처를 주는 것은 없다. 그러자 페메케는 절로 가는데 거기서 절망의 왕이 기다리고 있다. 절에서 절망의 왕은 3년 전에 같은 장소에서 목격했던 큰 추락을 회상하며 페메케는 그의 말에 동요하지 않고 이렇게 말한다. 고대말의 로마 시대부터 그런 일들을 봐왔다고. 세상의 종말을 가져오는 혼돈을 목격하는 것이 그에게는 그저 화요일 같은 일인 듯하다. 펜케를 위해서. 그러자 절망의 왕은 그에게 상상력 부족과 혼돈을 비난하며 더 흥미로운 일을 하도록 설득합니다. 르브라는 마침내 러의 위치를 찾아내고 재빨리 그를 찾도록 자브와 제드를 보냅니다. 한편 절망의 왕은 펜케의 비판을 무시하며 자신의 존재 자체가 터무니없어서 우스꽝스럽다고 주장합니다. 절망의 왕이 말하는 동안 도시는 변하기 시작하고 건물들이 움직이고 일어서세요. 동물 머리를 한 위험한 좀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공포에 질린 시민들을 공격하려는 순간 레브라가 뛰어들어 무시무시한 괴물들과 싸우며 도시를 지킵니다. 적어도 누군가는 제 할 일을 하고 있군요.
도시가 이 녀석들의 축제 비용을 지불한 건 아니니까요. 이 아이들에게 축하 파티 비용을 지불한 건 아니죠. 혼란 속에서 런은 납치범들로부터 탈출합니다. 밖에서 손익이 그를 찾아 카메라를 건네줍니다. 거기에는 화이트의 녹화된 메시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화이트의 메시지가 담겨 있었죠. 영화에서 그녀는 손익에게 럴을 지켜주고 살아남도록 해달라고 간청합니다. 그녀의 말에 감명받고 감동한 그는 병원으로 가기로 결심하지만 블리츠가 자신의 행운으로 운석을 떨어뜨리면서 막힙니다. 그는 화이트가 인간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하지만 런은 이미 그녀가 장벽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고 인정합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은 그들은 가능한 한 빨리 화이트를 찾아야 한다는 결론을 내립니다. 가능한 한 빨리. 러가 닥터 허머를 향해 나아가자 델드로가 그를 쫓습니다. 상황의 심각성을 판단한 허머는 러를 새로 만들어진 탑 쪽으로 던지고 체인이 공중에서 그를 잡지만 안전한 거리에 들어서자 러는 사라집니다. 이미 안전한 거리에 있었기에 제트는 자신의 육체와 피를 사용하여 러를 붙잡고 정교한 바람 기술로 그의 추락을 완화합니다. 정확한 바람 기술로 아마 감사 편지를 써줄까 생각했겠지만 그는 곧 그럴 에너지를 찾는 것부터 해야 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 일을 처리할 에너지를 먼저 찾아야 한다는 것을. 한편 클로스는 탑 꼭대기에 도착하여 킹 니돌리와 만납니다. 왕은 약간의 주의를 기울이며 클로스를 기다리고 있지 않았다는 것을 알아차립니다. 그러자 클로스는 절망의 왕이 아닌 윌리엄을 위해 왔다고 대답합니다. 그는 영웅적인 등장을 할 것이고 여전히 설교하는 것처럼 들릴 것이라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마치 설교를 하는 것처럼 말이죠. 클로스가 반응할 틈도 없이 절망의 왕은 블랙의 초능력을 이용하여 자해를 하고 게임과의 대결을 선포하며 자해로부터 자신을 보호해달라고 클로스에게 요청합니다. 그는 가장 비극적인 역할 오디션에 참가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짜증나는 악당을 완벽하게 처리했어요. 런은 스티븐의 지원을 받으며 혼돈과의 싸움을 계속하고 길을 막는 좀비들을 제거합니다. 러의 눈 하나가 갈라지기 시작하고 CEO는 그를 겁먹게 만들어 그가 한쪽 눈으로만 버틸 수 있을지 의문을 품게 합니다. 왜냐하면 멸망 직전의 상황에서 살아남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스트레스였는데 시력의 절반을 잃을 줄은 몰랐거든요. 제비 제때 도착해서 주변 좀비들을 죽이지만 실수로 러의 이 과정에 손가락이 끼어 CEO의 좌절감을 불러일으킨다. 전형적인 위기를 막았지만 곧바로 망쳐놓는다. 사고에도 불구하고 그는 러를 격려하며 계속하고 싶다면 할 수 있다고 말한다. 계속하고 싶다면 계속할 수 있다고 말한다. 길버트가 차를 가지고 재빨리 도착하고 러는 탑 꼭대기로 향한다. 꼭대기에서 클라우스는 절망의 왕과 싸우지만 금세 우위를 점한다. 절망의 왕은 윌리엄을 자신의 손님으로 선택한 것이 아니라고 밝히고 그의 눈에서 자신과 같은 결의를 보았기에 받아들였다고 말한다. 클라우스에게서 눈치챘어. 싸움 중에 상대방의 심리 분석만큼 극적인 적의 모습을 보여주는 건 없으니까. 상대방의 심리 분석만큼 극적인 적의 모습을 보여주는 건 없거든. 그는 죽은 후에도 자신의 다음 버전이 절망의 왕 클라우스를 쓰러뜨릴 거라고 확신하며 그의 결의를 확인해. 그는 러가 마침내 도착해서 기뻐하며 그런 논리가 누군가의 죽음의 중요한 이유가 아니라고 말해. 그는 러가 마침내 도착한 것을 기뻐하며 그런 논리가 누군가의 죽음의 중요한 이유가 될 수 없다고 말하지. 그런 논리가 누군가의 죽음의 중요한 이유가 아니라고 말해. 절망의 왕은 그에게 소리치며 러가 자신의 능력으로 자신을 죽일 수 있다고 말하지. 모든 것을 보는 눈. 그는 자신이 무엇이 옳은 결정인지 모른다고 인정하지만 계속해서 답을 찾기로 합니다. 그는 자신의 능력을 사용하여 내부를 들여다보고 그 안에 갇힌 블라카를 보고 그의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고백합니다. 러는 화이트에게 소리치며 빛의 힘을 믿고 결코 포기하지 말라고 설득합니다. 포기하지 말라고. 잠시 후 그는 눈을 뜨고 블라카와 러가 자신의 앞에 있는 것을 봅니다. 러는 그녀를 진정시키며 그녀의 본질이 장벽임을 깨닫고 블라카의 깊은 생존의 욕망을 이해한다. 그는 빛이 두렵다면 필요한 만큼 그녀를 다시 데려오겠다고 약속한다. 필요한 만큼이라고? 그가 말 그대로 산산조각 난 상황에서 빛을 가져오겠다는 그의 말은 인상적이었다. 말 그대로 산산조각이 난 상태에서 굳건한 결의로 그는 절망의 왕을 머리로 들이받고 눈을 활성화시켜 자신의 시야를 공유한다.
화이트의 모습에 놀란 절망의 왕은 주저하고 잠시 후 블랙이 의식을 되찾습니다. 블랙은 눈물을 흘리며 화이트너 없이는 세상이 두렵다고 고백하지만 그녀는 부드럽게 그에게 그녀가 없어도 세상은 돌아갈 거라고 일깨워주며 그를 삶으로 이끌어냅니다. 감정에 압도된 블랙은 그녀를 꽉 껴안고 자신의 마지막 힘을 다해 그녀를 안정시키면서 동시에 새로운 장벽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순간 화이트는 사라집니다. 나중에 클라우스는 러를 축하하며 자랑스러워한다는 말과 함께 결국 러의 평등한 옥회 너의 행동이 모두를 구했습니다.